AI 서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의 40%가 열을 식히는 데만 낭비됩니다. 구글은 폐쇄된 원전을 사들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부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이 아수라장을 비웃듯 아예 지구를 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2,500조 원. 한국 1년 예산의 4배가 넘습니다. 머리 위로는 이미 6,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를 감싸고 있죠. 왜 그는 모두가 땅을 팔 때 하늘을 샀을까요? 전력도, 냉각도, 규제도 없는 우주 한가운데 세워질 AI 제국.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실에서는 열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를 학습시키는 GPU, 칩 하나가 뿜어내는 열은 전기난로 수준이거든요. 수천 수만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사우나를 넘어서죠.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장비가 녹아내리고 맙니다. 결국 AI를 돌리는 데 쓰는 전력의 40%가 냉각에 날아가는 셈이에요. 에어컨 돌리느라 절반 가까운 전기를 허공에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전기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 자체가 없어요.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면서 주민 민원에서 자유롭고 송전탑과도 가까운 부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등났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사막 한복판, 아이오와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글로벌 IT 공룡들이 땅 따먹기를 벌이는 겁니다. 급기야 구글은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형 원자로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베팅했죠. 전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발전소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건데 이쯤 되면 IT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에 가깝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경쟁의 본질은 알고리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은 전기를 확보하고 더 효율적으로 열을 식히며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죠. 전력, 냉각, 부지. 이 세 가지 병목 앞에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막혀 있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검색의 제왕 구글도, 클라우드 강자 아마존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전쟁판 자체를 무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예요. 그는 땅을 사지 않습니다. 원전을 인수하지도 않아요. 대신 로켓을 쏘아 올리죠. 모두가 육지에서 유전을 찾아 땅을 팔 때 그는 바다 한가운데 시추선을 꽂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우주라는 바다의 말이에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곳. 그래서 아무도 먼저 점령하지 못한 곳. 그가 바라보는 건 지구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물리학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우주에 서버를 올린다니. 언뜻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물리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구의 데이터 센터가 겪는 세 가지 고통. 전력과 냉각과 부지. 이 세 문제가 우주에서는 동시에 해결되거든요. 먼저 전력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광 발전은 날씨의 노예예요. 구름이 끼면 효율이 뚝 떨어지고 밤이 오면 아예 멈추죠. 하루 평균 가동률이 2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주로 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구름도 없고 밤도 없거든요. 태양을 향해 패널을 펼치면 24시간 내내 100%에 가까운 효율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5배 넘는 효율이에요. 발전소를 살 필요도, 송전탑을 세울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냉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지구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40%를 열식히는 데 씁니다. 거대한 에어컨을 24시간 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주 공간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천연 냉장고죠. 진공 상태라 열이 자연스럽게 복사로 빠져나갑니다. 에어컨 구동 비용이 영원히 되는 셈이에요. 지구에서 열과 싸우느라 버리던 에너지의 절반을 고스란히 연산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지입니다.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전쟁이에요. 땅값도 비싸고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환경 규제도 넘어야 하죠. 그런데 우주 궤도에는 땅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민비도 없고 이웃 주민의 항의도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옆으로 한 칸 더 늘리면 됩니다.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4시간 무한 태양광, 비용 영원의 극저온 냉각, 제약 없는 무한 부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지구의 데이터 센터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구글이 아무리 원전을 사들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막에 땅을 깔아도 물리법칙 앞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머스크가 본 건 바로 이 구조적 차이였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예요. 그 무거운 서버를 어떻게 우주까지 싸게 올리느냐는 것이죠. 우주가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면 그린의 떡이에요. 실제로 불과 10년 전까지 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데 수백억 원이 들었습니다. 로켓은 한 번 쓰면 바다에 버려졌고 매번 새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비행기를 한 번 타면 불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 구조에서는 누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꿈꾸겠어요. 머스크가 건드린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로켓을 재사용하기로 했어요. 2015년 스페이스X의 패컨9 로켓이 발사 후 지상에 똑바로 내려앉는 장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후 패컨9은 한 기체로 20회 이상 재발사에 성공했고 발사 비용은 10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 준비하는 건 스타쉽입니다. 높이가 120m, 아파트 40층 건물과 맞먹죠. 한 번에 실어 올릴 수 있는 화물이 100톤이 넘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버스 2대를 통째로 궤도에 던질 수 있는 힘이에요. 게다가 이 거대한 로켓마저 재사용이 목표입니다. 목표 발사 비용은 2kg당 $10 수준. 지금 경쟁사 평균의 100분의 1이에요. 이게 실현되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서버 렉 수십 개를 한 번에 궤도로 올리는 게 경제적으로 가능해지거든요. 다른 빅테크가 뒤늦게 우주를 보더라도 화물을 실어줄 로켓이 없습니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의 구형 로켓으로는 비용 경쟁 자체가 안 되죠. 결국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머스크가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철도를 깔고 20세기에 석유를 쥔 자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21세기에는 로켓을 쥔 자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500조 원까지 치솟은 건 단순한 우주 관광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의 인프라를 통째로 쥐고 있기 때문이죠. 로켓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올려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미 하늘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이야기예요. 2019년 첫 발사 이후 불과 5년 만에 궤도에 올라간 위성이 6,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쏘아올린 모든 위성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일렬로 줄지어 지나가는 불빛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스타링크입니다. 지구 저궤도 500km 상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초속 7km로 지구를 돌고 있어요. 이 위성들은 단순히 인터넷 신호만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있어서 지표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죠. 농경지의 작물 상태, 해상 물류선의 이동 경로, 기상 변화, 심지어 군사시설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정보가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전 세계를 24시간 내내 촬영하는 CCTV 6,000대가 머리 위에 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주인은 국가도 국제기구도 아닌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위성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최종 계획은 42,000개입니다. 지구 어디서든 동시에 수십 개의 위성이 머리 위에 떠 있는 밀도예요. 이 정도면 지구 어느 지점이든 실시간 고해상도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글 어스가 과거에 정지된 사진이라면 스타링크는 현재 지능형의 동영상인 셈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단순한 통신사의 영역을 넘어서요. 전 세계의 실시간 데이터를 독점하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아마존이 전자상 거래 물류를,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지배했듯이 머스크는 지구 관측 데이터 자체를 쥐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AI, 그록이에요. 챗GPT는 똑똑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AI가 아는 건 과거의 인터넷뿐이거든요. 책과 뉴스, 위키피디아, 웹페이지 모두 누군가가 써서 올린 텍스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정리한 기록물이죠. 비유하자면 거대한 도서관에 갇혀있는 학자와 같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창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머스크의 AI 그록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도서관이 아니라 CCTV 관제실에 앉아 있어요. 6,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보내오는 실시간 지구 데이터를 받아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서양을 건너는 컨테이너선의 위치,
우크라이나 전선의 병력 이동,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목 현황. 이런 정보가 생생하게 흘러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X, 옛 트위터예요. 머스크가 44조 원을 들여 인수한 이 플랫폼에서는 매일 수억 개의 글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의 생각, 감정,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록은 이걸 바로 학습합니다. 과거에 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인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테슬라 데이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테슬라 차량 수백만 대가 매일 도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는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운전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배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리세계의 데이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AI는 과거를 읽고 머스크의 AI는 현재를 봅니다. 텍스트, 위성 관측, 인간 행동까지 3중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 이 질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이 아니라 질에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AI를 돌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바로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얼굴 인식에 제한을 걸고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죠. 저작권 소송도 줄을 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고소했고 게티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법정에 세웠어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발목이 잡힌 겁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함부로 학습시키면 소송당하고 아무리 뛰어난 AI를 만들어도 규제에 막히면 서비스를 못하거든요. 지구에서 사업하는 이상 각국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다릅니다. 지구 궤도에는 주인이 없어요. 어떤 나라의 영토도 아니고 어떤 법원의 관할권도 닿지 않습니다. 국제우주조약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 연산이나 AI 학습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 규제 프리존인 거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꿈꾸는 데는 이런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궤도 위에서 바로 연산하면 EU의 AI법도 미국 법원의 저작권 판결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구로 내려오는 건 이미 가공된 결과물 뿐이니까요.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학습했는지 추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각국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언젠가 우주 데이터 규제 논의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머스크가 버려놓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로켓이 날아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미 하늘에는 6,000개의 위성이 떠 있고 그 숫자는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머스크가 가진 회사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설계라는 게 소름 돋을 정도예요. 테슬라는 도로를 달리며 인간 행동 데이터를 모읍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일 운전 영상을 촬영하고 이 데이터는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죠. 동시에 테슬라 공장의 로봇 8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같은 AI 기반으로 진화해요. 물리세계에서 기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X는 인간의 생각을 모읍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수억 개의 게시글에는 사람들의 의견, 감정, 반응이 담겨 있어요. 뉴스보다 빠르고 여론조사보다 솔직한 날것의 데이터죠. 그록은 이걸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내는 거예요. 스타링크는 지구를 봅니다. 6,000개의 위성이 지표면을 촬영하고 기후와 물류와 군사 움직임을 추적하죠. 텍스트로 기록되기 전에 원시 데이터,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포착합니다. 이 세 갈래의 데이터가 XAI로 흘러들어갑니다. 머스크의 AI 회사예요. 여기서 데이터는 하나의 초거대 모델로 융합되죠. 그리고 이 AI가 다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개선하고 X의 알고리즘을 똑똑하게 만들고 스타링크의 위성 배치를 최적화합니다. 배움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가르치는 구조예요. 무한 루프입니다. 다른 빅테크는 이 중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구글은 검색 데이터로, 아마존은 구매 데이터로, 메타는 소셜 데이터로 제국을 세웠죠. 머스크는 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한 사람 손에 쥐고 우주라는 무한 자원 위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따라잡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다른 빅테크가 뒤늦게 우주를 보고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려 해도 로켓이 없어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의 구형 발사체로는 비용 경쟁이 안 되고 중국 로켓은 미국 정부가 안 쓰게 막습니다. 결국 싸게 우주로 화물을 보내려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비워야 하는데 그 회사의 주인이 머스크예요. 19세기 미국에서 철도를 깐 사람은 기차표만 판 게 아닙니다. 철도 주변 땅을 사들이고 역 앞에 마을을 세우고 운송되는 모든 물건에서 돈을 벌었죠. 존 D 록펠러는 석유를 직접 파내기보다 정유소와 파이프라인을 장악했어요. 생산자가 아니라 흐름을 준 거죠. 머스크가 지금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주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를 쥐는 겁니다. 데이터, 전력, 연산, 운송. 21세기 AI 시대의 핵심 자원 4가지를 한 사람이 통제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국가도 국제기구도 아닌 개인이 이 정도 권력을 쥔 적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테크 황제 혹은 우주 독재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전례가 없는 존재죠. 물론 머스크를 혁신가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겠다는 꿈,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비전. 실제로 그가 이뤄낸 것들은 대단하죠. 하지만 혁신가와 독재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 힘을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역사의 평가는 완전히 갈릴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단순합니다. 국경도 규제도 닿지 않는 우주에 세워질 AI 제국. 우리는 이 새로운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